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융심리학 전문가인 제임스 홀리스의 나를 숙고하는 삶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가장 중요한 것, 사려 깊은 삶을 사는 것인데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할 만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사랑, 명예, 이런 것들이겠죠. 또 그 밖에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관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신경 쓰게 되는 문제니까요. 작가는 우리가 고민하는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하며 이 책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나인데 나 자신과의 관계가 뭐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친하세요? 친하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도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3가지를 바로 답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별로 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융심리학의 권위자이다 보니까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융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책방 차차 채널에 아들러 심리학이 올려져 있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융심리학 개론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융심리학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짧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융의 이론은 분석 심리학으로 개인의 성격과 문화적인 배경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격을 정신이라 일컬었으며 정신은 생리적 충동에 예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실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의식적, 무의식적인 모든 생각,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정신을 영어로는 사이키라고 하는데 사이키는 고대 그리스어로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오늘 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강의 용어는 알아야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가는 이 책 서문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꼭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서 자신만의 가장 중요한 것 리스트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어렵거나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설령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해도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나를 숙고하는 삶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너무 작은 신발을 신고 걷는다라는 융의 소박한 금어는 우리 주변의 목소리나 환경의 요구에 순응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본능에 맞춰 살기보다는 심리학적인 도움을 얻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더 나아가 융의 메타포는 우리가 거의 매일 신경쇠약에 시달린다는 사실도 암시한다. 작게 사는 것은 크게 사는 것보다 쉽다. 크게 사는 것은 자기애적인 팽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려는 위험을 무릅쓰라는 소환과 매 순간 마주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나는 이른에 퇴직한 남자를 상담했다. 이제 압박받는 일에서 내려와 평화롭게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할 자유를 누리려고 했지만 다소 문제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가족과 직업과 교회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며 살았던 탓에 뒤늦게 자신의 요구나 본능과 대면할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았다. 내가 만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거나 영원히 원하는 것을 추구할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생산적인 일에 인생을 바쳤던 한 사람이 가족과 문화의 인정은 물론 외적인 목적을 모두 달성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허가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이는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가. 그러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정해진 운명에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는 말에 설득되었다. 혹시 의심이 생기더라도 이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기에 늘 전진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파트너나 부모 혹은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난 다음 뒤늦게 그 역할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됐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나중에 충분한 힘을 얻거나 혹은 충분히 절박해진 뒤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역할들을 빼놓는다면 도대체 나란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내 삶의 역사이자 나에게 부여되었던 역할을 그만두었을 때 과연 나는 누구란 말인가? 혹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걸 깨닫고 당황한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뭘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에 봉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와서야 그 어딘가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심리적 허가증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마저도 매우 드물다. 허가의 문제는 우리 여행의 기원을 찾는 근본적인 사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조건부이다. 우리는 운명이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인 우리의 유전자와 원가족 그리고 그것의 핵심 역학과 우리의 시대 정신에 종속된다. 이 모든 사회적 배경은 메시지를 구현하며 어느 정도 수능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가 받은 한 가지 메시지는 이렇다. 세계는 커다랗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세계는 힘이 세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의 것이자 반박할 수 없는 세계의 본질로서 현실의 기본적인 구성 조건으로 흡수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필수적인 내면화와 그 요구에 대한 적응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점차 우리 자신의 본능적인 길잡이와의 접촉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대다수에게 있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독립된 개별 여행자, 이 되어도 좋다는 허가의 문제는 내면으로부터 부정된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든 신들이 의도했던 자기 자신과의 접촉을 전적으로 상실했을지 모른다는 걸 깨닫고 아연해야 한다. 대신 우리는 당혹스럽게도 우리 자신이 적응 과정에서 형성된 누구 내지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최근 유명한 10대 아이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머리칼을 잘랐다. 나는 그 전에 낸 책 때문에 몇 건의 라디오 인터뷰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특권층의 삶을 사는 아이돌이 어떻게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러니 이러한 광기를 통해 푸시케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확실히 그녀는 그토록 많은 투사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명성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해석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명성에 의해 캡슐화된 자신과의 필수적인 연결고리를 상실했다는 것에 저항하는 그녀 내면의 일부를 인식했음을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멘붕 상태와도 같은 내적 불일치로 인한 빠른 인식은 스타의 지위를 버리고 예전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의 유혹과 그녀를 빨아먹는 측근들의 사리사욕이 그녀를 다시 자신의 명성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상태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
융이 페르소나의 퇴행적 복원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녀의 푸시케로 하여금 훨씬 더 강력한 반란으로 이루어진 병적 이상 상태를 요구할 것이다. 그녀의 딜레마는 자신을 적응과 동일시하면서 자기와 페르소나를 혼동하는 우리 모두가 마주친 딜레마의 캐리커처일 뿐이다. 조만간 우리의 영혼에서도 엄청난 고뇌가 일어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당혹시키고 낙담시킬 테지만 만일 그 고뇌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면 곧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그녀가 들어갈 어떤 병적인 범주를 찾았지만 그녀의 푸시케가 동원된 것은 분명 유리 거품 같은 존재로부터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너 자신에게 물어봐. 너는 왜 스스로 머리칼을 자른 거니?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자신에게 물어봐. 인기를 더 얻기 위해? 인기는 지금도 너무 많잖아. 신경쇠약의 징조일까? 아니면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그녀의 푸시케가 악마와 흥정하는 방식일까? 많은 10대 소녀들은 유명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두말 없이 교환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지켜봐주고 특별하게 느끼고 중요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미 부모와 선생님들이 항상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감시한다며 화가 났으면서도 처음에 흥분이 가시고 과도한 찬사에 도취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특히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나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만일 그 역할에 갇혀 그만두지도 못하고 사생활도 자신의 마음을 바꿀 능력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기분일까? 그 특권을 놓아버리기 싫다고 해도 자신의 역할이나 명성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푸시케가 비틀거리는 의식의 자리를 넘겨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불안, 발작과 우울증에 시달릴 것이고 그들의 불편함, 즉 병을 술과 약으로 치료할 것이며 더 큰 이목을 끌기 위해 그들이 가짜 세계에서 벌이는 요란한 활동의 가치를 갈수록 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푸시케는 그에 대응해 그와 반대되는 것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번아웃, 자기 파괴, 거짓 자기의 붕괴 같은 명백한 사례를 보고 싶다면 마를린 먼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애나 스콜 스미스 같은 이들의 사례를 떠올리면 된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푸시케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학대하는 것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의 상징적 행동의 밑바닥에는 진정한 삶을 향한 심오한 욕망이 깔려 있다. 그녀가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인 머리칼을 민 것은 그녀의 왕관을 벗은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영혼의 가치가 줄어든 정의를 견딜 수 없고 이렇게 구성된 자신을 떠받칠 수 없으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철저히 해체시켜야 한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문장들을 쓰던 날에도 그녀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재활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매번 하루도 채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거짓된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우리 모두 그 광휘에 유혹되었던 적이 있고 또 여전히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히 더 커진 푸시케는 다른 어딘가에서 그녀와 다시 만나야 한다. 주인의 포도밭에서 일하다 저승사자를 만난 남자에 대한 이란의 우화가 생각난다. 남자는 주인에게 사마라로 도망치게 빠른 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주인은 그의 요청을 들어준다. 나중에 주인은 포도밭을 걷다가 저승사자와 마주쳐서 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하인에게 겁을 주었느냐고 묻는다. 이에 저승사자는 그를 놀라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저 오늘 밤 늦게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여기 있는 걸 보고 놀랐을 뿐이다. 라고 대답한다. 푸시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어딘가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잊으려고 해도 푸시케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큰 삶 속으로 발을 들이기 거부하는 또 다른 형태는 갑갑한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원한이나 모욕, 부상이나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예전에 어떤 여자를 1시간 정도 상담한 적이 있다. 그녀는 결혼한 두 아들이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이나 기념일도 챙기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들과 그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 욕을 한참 해대더니 그 모든 것을 며느리들 탓으로 돌리며 인생 전반에 걸친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왜 그들이 그녀를 찾지 않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상냥하고 좀 더 수용적으로 그들을 대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나에게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녀의 사례처럼 쓰라린 이혼을 겪은 이후 그 일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수십 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더 큰 삶 속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누군가가 당연히 자신을 돌봐줄 것이고 인생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줘 평범한 삶의 모호함과 고통으로부터 구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성장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 큰 자식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가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물론 부모의 헌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들은 이제 자식들이 자신들의 정서적 갈증을 채워주기를 은밀히 기대하면서 그러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면 그들은 아마 사랑받지도 사랑하지도 못한 채 죽을 것이다. 그들의 자기애가 격렬하게 화를 내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당연히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길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찾지 못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모두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부모의 모습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징징대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관계와 소속, 직업, 정치, 그리고 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단하지만 예리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더 크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작게 만드는가? 보통은 그 답을 알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할지 모르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만일 진심으로 답을 모르고 있다면 답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그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 그럴 때 틀림없이 참된 과업이 시작된다. 우리는 그러한 계시의 순간에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죽을 때까지 자신을 부정하고 억압하고 남을 탓하며 질질 끌거나 꿈을 대면서 태평스럽게 춤이나 출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선택해 마침내 더 큰 삶을 사는 어른이 될 것인가? 확장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된 현상 중 하나는 가족과 자신을 부양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등의 훌륭한 일을 해왔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 일의 정당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진정으로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거나 원하는 것을 원하거나
자신을 소환하는 것을 추구할 자격이 있는 참된 사람들 축에 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었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적응의 동물이지만 특히 이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들이 처한 환경을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메시지로 읽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잠정적인 자신, 즉 가짜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불안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너무나 많은 힘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푸시켓 속에 너무나 깊이 묻혀 있어서 우리는 그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한다. 또한 그것이 행사하는 위임된 권력과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정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오로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증상과 패턴, 자신과의 고통스러운 만남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만 우리의 역사가 그토록 오랫동안 섬겨온 이질적이고 이식된 관념들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오로지 우리가 개인적인 역사의 패턴을 볼 때에만 우리 외부의 가시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는 반복적인 모티브와 결과, 이러한 가치의 위계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자 컴플렉스에 부여된 자율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매일 5, 60대들을 상담한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고 들여다보기에 충분한 역사가 있으며 불쾌한 진실을 견딜 만큼 에고도 강하다. 한 남자는 자신의 성취 지향적이었던 외적인 삶이 어머니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 여자는 자기 방해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신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심하게 방치되는 바람에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동반자들은 하나같이 자기애가 강했는데 비록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그녀 자신의 원형적 초상화를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여자는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렸다. 운명은 그녀에게 뇌성마비를 가진 동생을 주었고 그녀는 비참한 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돌보는데 인생을 바치는 부모를 지켜보면서 그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부모에게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얻었다. 이는 가족 역학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이후 성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반복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삶의 후반기에 이르면 우리는 더 큰 삶에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려운 일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위험, 즉 우리의 에고를 편하게 해주거나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내려온 지시를 따르기보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오기를 원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부모 컴플렉스 혹은 문화 컴플렉스는 역사에 새겨져 있고 그것들은 계속 주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목소리들을 따랐더라도 인생 후반기에는 우리 자신의 푸시케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각자가 각기 다른 운명을 향하고 있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형제 자매라 해도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여행을 하게 되어 있다. 삶의 끝에 이르면 우리 모두 삶의 여행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더 큰 삶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개인적 권위를 다른 사람들의 권위나 우리의 내면화된 훈계의 권위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이 내적인 권위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동료 중 하나가 교회에서 여성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계속 듣게 된다고 한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사람들이 그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다니 슬픈 일 아닌가. 그 사람들은 광고주에게도 무엇을 사야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걸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모순어법적인 잠언 중 하나에서 우리는 심연인 동시에 그 심연을 가로지르는 밧줄이라고 했다. 핵심을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마르틴 하이데거는 더 나아가 심연은 존재의 열림이라고 했다. 예언적이고 도발적인 이런 생각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신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우리의 상호신경증적인 공동체의 그 골치 아픈 소심함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신들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부터 도망치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여행을 전개한다면 실존적 불안이라는 심연을 건널 수 있는 의지와 지지받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섭고도 집요한 우리 자신의 자유였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권위를 무릅쓰는 것, 이 무서운 곳에 발을 들이는 것,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뭔가가 받쳐주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결국 광대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내지 않은 광대함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견딜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젠가 내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인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불안감을 내비치자 나의 추리 분석가는 내게 선불교와 같은 명료함으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직시해 왔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것은 무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몇 주 후 그곳 정신과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신은 여기 있는 당신의 환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주제로 반나절의 워크숍을 준비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미쳤지만 나는 아니죠. 나는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심연이나 컴플렉스, 광기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의 광기를 쪼개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쌓는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다. 우리 자신의 심연을 직시하는 것은 타자의 광대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그 광대함은 관계든 자연이든 아니면 신들 그 자신의 신비로운 움직임에서 발견되든 간에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괴롭히는 두려움과 환원주의를 불러내 영원히 의도한 광대한 여정 속으로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면 실제로 세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에 우리 각자가 대표하는 독특한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을 부정하는 것이 실제로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광대함으로 발을 들이는 것은 자기애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광대함을 겸허하고 책임감 있게 마주하고 그런 다음 그 안으로 발을 들여 놓겠다는 결심만 하면 된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부분은 5장, 삶의 확장이었고요.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삶, 모호함에 관대해지기, 영혼의 양식, 에로스의 힘, 안전보다 성장,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삶, 창조성과 어리석은 열정, 영적 위기, 나의 이야기를 나 자신이 한다는 것, 아모르 파티, 죽음과 충만한 삶, 우리의 여행이 곧 우리의 고향, 이런 제목으로 13장의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각 챕터의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 여겨지는 것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어 가겠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꼭 내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서 질문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나만의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 어렵다 싶으면 뭐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내일이든 모레든 나와 조금씩 친해지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